전자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는데 빠졌고. 다른 주식들은 올라서 네네네. 지수는 빠졌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거든요. 않았죠. 예. 네. 이게 주도 주간, 수혜 주간의 이제 반격의 시간, 교체의 시간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호전을 보이는 업종들이 좀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서 탄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다들 쏠림 현상에 몰입돼 있는데 네. 이럴 때 좀 반대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8월 말 9월 초에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를 지나면 좀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소외주들과 그동안 코스피 올랐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못 올랐던 애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21년 패턴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보면 이때 1월달 고점을 만들었던 업종이 이 박스권에서 하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하위에 있던 애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7, 8월 달에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확인하면서 또 다른 전략적 스탠스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꺾이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의 상승 탄력이나 상승 강도가 조금은 좀 식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이슈와 변화인가 아니면은 방향성은 유효한데 그 안에서의 노이즈인가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좀 점점 더 좀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마어마한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3분기 중에 고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요 이틀 동안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생명물산 네. 그 전자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는데 빠졌고. 다른 주식들은 올라서 네네네. 지수는 빠졌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거든요. 않았죠. 예. 네. 이게 주도 주간, 수혜 주간에 이제 좀 약간의 반격의 시간, 그 교체의 시간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ADR이에요. 상승 종목 비율인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는데 ADR이 폭락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저게 내려가는 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 네, 상승 종목 수는 되게 적고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제 떨어지는데 보통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빠질지는 몰랐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48%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때 1400대 도달했을 때가 그때가 42%였어요.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3월 31일 단기 저점 이후 주가 변화율 대비 선행 EPS 변화율인데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 저평가돼 있다. 요쪽은 많이 올랐다. 네. 보시면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상사자 문제 여기는 지주사가 좀 있고요. 보험, 소매유통,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있어서 특히 여기 IT 하드웨어, 반도체, 지주사 이런 쪽들이 좀 아직까지는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 플러스 아직까지는 과열권에 위치한 업종들이 특히 주도주겠죠. 이 주도주들이 좀 과열을 시키고 좀 톤다운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뭐 하루하루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다른 애들이 또 쉬고 그거는 아마도 금융투자의 매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TF로 보나요? 네, ETF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금융투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금융투자 누적 순매수를 같이 그려보면 0.88이에요.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그 ETF가 시장을 끌고 왔네요. 끌고 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안 사는데 시장이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준 적은 없어요. 90년대 초반에는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었고 2004, 5, 6, 7년에는 펀드 열풍이 있었죠. 적립식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2009년, 10년에는 뭐 레버카운트 열풍이 있었고 지금은 ETF라고 보고 있는데 좀 ETF 매매의 특성이 조금은 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도체만 변동성이 커야지 왜 다른 애들이 클까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다른 소외주들이 대폭등을 했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여기를 보여드리면 29일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반도체가 빠졌는데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 나머지가 다 올랐습니다.
뭔가 오늘이랑 조금 비슷했네요. 네, 오늘이랑 비슷한데 재밌는 그림이 이때는 반도체를 금융투자가 좀 사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은 금융투자 매수가 소외주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중을 맞추고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매매다 보니까 네. 오르는 업종은 더 사야 되고 네. 떨어지는 업종은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장중으로 보면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한번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장중 내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수급 변동성이 커졌다.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게 된다면 저는 위쪽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거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루하루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나라고 따져보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왜 빠졌냐 하면은 수출은 너무 좋았는데 단가가 꺾였다라는 뉴스가 들어와서 좀 뭐 그런 수출 단가 말씀하시는 네,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반전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단가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제품이 되게 세그먼트가 많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게 가격 하락 반전으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도 좀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보다는 네. 금융투자가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게 리밸런싱이다라고 네, 네. 전문가님들이 해석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파는 걸 계속해서 좀 방관해도 되는 건지 뭐 나쁘게 말하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가요? 네,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여기 그림 보여드리면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너무 올랐어요. 99% 올랐어요. 따블 났네요, 사실. 따블이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이 10%도 안 올랐는데 혼자 100%예요. 그리고 2등이 대만인데 53%, 3등이 일본인데 뭐 37%. 근데 이 세 나라의 특성을 보면 지금 장세 성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일본은 왜 올랐냐? 정책 기대,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 그리고 대만은 왜 올랐냐? 뭐 TSMC로 필두로 하는 실적 기대. 한국은 정책 플러스 실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센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해본 게 연초로 돌아가서 미국, 유로존 이렇게 배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40%, 유로존을 15%, 일본은 10% 이렇게 배분을 했다라고 보고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미국,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인도는 다 떨어졌어요. 주가는 플러스기도 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이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 비중이 10에서 11.7로 한국이 6에서 10.1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연초에는 그 비중을 꼴찌로 놨는데 지금 4등이에요. 중국도 앞섰고 대만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 외국인 리밸런싱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연초 비중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저거 한 4%포인트 정도는 계속 줄여야 되는 거냐? 그거보다도 저희 해외 영업팀한테 들었는데 글로벌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컴플라이언스에서 노티스가 나간다고 합니다. 비중 넘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6%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에서 8%가 운용 범위인데 운용 범위를 한참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 운용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줄여라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데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네. 그 와중에 ETF 금융투자 매매가 역시 뭐 센 힘을 발휘해주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보는 건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인데 이게 40% 넘었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도 지분율이 올라갔네요. 2005년 10월 이후 최고치예요. 와. 그럼 언제 위험할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도 안 팔고 있어서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최대한 영향력을 줄이면서 영향을 적게 하면서 팔 거라서 그런데 21년 케이스가 있었어요. 21년에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35에서 31을 깰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줄여버린 거죠, 한국 비중을.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가거나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꺾여서 내려온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큰 의지 없이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중립 변수로 놓고
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꺾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받아내는 게 ETF,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개인들 네, 맞습니다. 자금이잖아요. 네, 네. 아마 근데 이런 질문들 다른데 세미나 가셔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네. 같은데 개인들의 이 실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돈이 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가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 120조가 넘고 MMF도 240조가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줄질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오고 있다는 네, 들어오고 거네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나 뭐 MF가 크게 줄어들어서 근데 시장은 급등을 하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필요할 텐데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기성 자금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서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앞서서 7월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끝은 화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업종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반기 가장 유망한 게 여전히 핵심 반도체라고 보시는지요? 그쵸. 반도체일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노란색 박스가 코스피가 상승한 기간이에요. 보시면은 주도주가 고점을 만들고 상승 끝까지 가는 그림이 많지 주도주가 바뀐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올라가는 장세 쪽에서 원래 장세 속에서 그래서 저는 뭐 주도주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7, 8월 달에 시장이 좀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는 다시금 반도체 플러스 AI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나타나는 순환매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급등락은 아마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예고편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스테이지는 언제예요? 저희는 4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7, 8월 달에 좀 센 트렌드를 보여주고 네.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8월 말 9월 초에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를 지나면 좀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소외주들과 그동안 코스피 올랐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못 올랐던 애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21년 패턴이에요. 21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1년이 어땠냐면은 지금 시장을 기간과 네. 진폭을 늘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가져올 건데 21년도가 8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아니죠. 그러니까 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3,150으로. 이때 대폭등을 했어요. 네, 맞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애플카 이슈가 들어왔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추억의 애플카. 네, 그죠. 네. 그래서 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는 실적주들이 쫙 끌고 당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달에 고점 만들고 3월까지 살짝 조정받았다가 이때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같은데 박스권 같이 움직이다가 퉁 튀어서 3,150, 3,300, 2차 고점 만들고 또 박스권 하다가 9월, 10월 지나면서 3,000이 깨지면서 쭉 밀려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보면 이때 1월 달 고점을 만들었던 업종이 수익률 상위권의 업종이 이 박스권에서 하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하위에 있던 애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7, 8월 달에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확인하면서 또 다른 전략적 스탠스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꺾이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의 상승 탄력이나 상승 강도가 조금은 좀 식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그래도 그 박스권 정도 만약에 조정이나 약간 뭐 안 좋은 시나리오가 온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정도로 보고 계시는 네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이제 FIC 쪽 담당하셔서 네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변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6월 FOMC 매파적으로 끝났고 시장에서도 9월 달에 인상한다라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은 시장 성격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은 저희는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의 중후반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도 이선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냐 나쁘냐, 경기가 좋냐 나쁘냐가 문제지 돈을 푸냐 안 푸냐의 문제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작년 25년 상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 격하게 조정받고 격하게 조정받고 시장이 막 급락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다라는 기본 틀에 있어서 금리 변수는 경기도 좋고 실적이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노이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이번에 그래도 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26년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년에는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던져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압박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는 내년에 가장 핵심 변수는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유가라고. 유가가 변수가 된다는 건 지금 가격대에서 오를 거라고. 네,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 내년에 유가가 좀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장님 걱정이 어떤 이유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수요예요. 네. 그러면은 이란 미국 전쟁이 있기 전에는 공급이 우위이기 때문에 6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60달러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호르무즈에 막 하니까 바로 따블이 갔습니다. 왜? 공급이 뚝 꺼지니까. 네. 네, 맞죠. 그랬다가 이제 호르무즈 개통된다고 하니까 이게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에 70달러를 갔죠. 지금 70달러 깨졌는데 자 그런데 지금 경기가 괜찮고 그리고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좋고 하면은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얼만큼 따라와 주느냐가 이제 유가의 결정 변수인데 일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전 개발을 거의 안 했습니다. 원유 시추 투자를 거의 안 했고 두 번째로는 중동에서 지금 원유 시설, 정유 시설을 멈춰놨잖아요. 시추 네네. 시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추하는 걸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뽑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뽑아낼 동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멈추면 들어가겠네. 물이 침투하고 네. 불순물이 들어가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 달 멈추면 5에서 10% 정도의 생산성이 영구히 손실된다. 예, 손실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공급이 따라갈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공급이 오히려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유가는 좀 상반감도를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유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지금 유가가 70달러가 안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좀 모아가면 내년에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유가에서 좀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네. WTI 관련된 ETF나 ETN, 천연가스 관련된 ETF나 ETN 이런 쪽들 아니면은 뭐 펀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원자재 쪽. 네, 원자재 쪽이 되게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레벨 정도까지 보세요? 공식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하반기 전망하면서 내년 평균 유가를 냈는데 130달러 냈습니다. 내년 130이요? 와. 그 중동 되게- 전쟁보다 더 네. 큰 영향인데요, 이건? 네. 그 내년에 130이면은 연준 거의 금리 인상은 거의 네,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금리 동결로 보고 네. 있고요. 내년에는 미국도 금리 인상 2번은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언제 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월 달에 주는지 12월 달에 주는지. 근데 또 이제 케빈 호시가 이 점도표 없애버린다고 하고 네, 있어가지고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긴 하는데 여튼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언제쯤 들어올지 특히 내년 지금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른 전문가님들이 체크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네. 부장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 7, 8월 때는 되게 좋아서 저희는 3분기 중에 11,000 이상 좀 상단을 열어놓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고 네. 마지막 상승이 가장 뜨겁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07년 10월 상승, 21년 1월 상승이 제일 셌습니다. 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놓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매도다. 여기서 잘못 매도하면 못 산다. 특히 주도주는 못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키시고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은 좀 이번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잘 모아가신다면 아마 8월 말 9월 초에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5월 달에 그 엄청난 상승이 이게 마지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아직은 한 발 더 남은 거죠. 남았다. 네, 실적도 워낙 좋고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유가 레벨 다운된 데 따른 금리 달러 안정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달러도 안 떨어지고 금리도 많이 안 떨어지는데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스탠스나. 근데 7월 14일 날 발표되는 CPI가 5월 대비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5월이 4.2였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는 3.95 정도 4%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7월 14일 날 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채권금리나 달러도 좀 안정을 찾을 거고 또 아이러니하게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도 이제 7월 7일부터 잠정 실적 네. 발표를 하는데 실적 시즌에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쪽 말고.
반도체 쪽 말고요. 네. 반도체 쪽 말고 지금 수출 대비 눈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예, 수출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업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없어서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이 빨간색이에요.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보시면은 1분기가 12.1, 2분기가 20.3인데 반도체를 뺀 영업이익 변화율이 플랫이에요. 반영이 안 된 안 건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1분기가 4.5, 전분기 14.1이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전분기 대비.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2분기 실적 수준은 반도체도 좋겠지만 네. 반도체를 뺀 나머지도 좋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게 2분기는 17개, 3분기 16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잘 가는 가운데 실적 호전을 보이는 업종들이 좀 같이 고조를 맞춰주면서 탄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다들 쏠림 현상에 몰입돼 있는데 네. 이럴 때 좀 반대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잘 가고 실적 호전주들이 다 같이 잘 가는 그런 장세가 한번 7, 8월 달에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사실상 거의 반도체만 네, 갖고 네. 다른 업종들 거의 다 무너졌는데 무너졌죠.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상승할 때는 네. 좀 더 사이좋게 간다. 네, 라고 보시면 되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수단배가 나타나지 않을까? 반도체가 좀 쉴 때 다른 업종들이 튀어주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른 데는 숨고르기 하고,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아까 보셨던 ADR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한 달만 놓고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여전히 주도주는 모아가는 전략,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도 모아가는 전략이 맞겠군요. 맞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7,700을 깨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깨도 저는 8,000이 락바텀으로 보고 있고, 8,000을 깨면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8,000 초반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언더슈팅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 그리고 주식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는 장이고 좀 끌고 가는 장이지, 여기서 매도하면은 또 못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반도체 이외에 좀 가장 조금 대신증권에서 좋게 보고 계시는 좀 업종들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조정받고 좀 네. 많이 내려온 전력기기 쪽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14일 날 CPI를 확인하면 금리랑 달러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저희는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좀 성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제약바이오도 지금 가격대면 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성장 컨셉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7월을 시작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꼭 하나 투자 원칙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항상 그렇지만 많이 오르면 빨리 따라서 하고 싶고, 최근같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네. 반대로 하자. 음, 따라서 하고 싶을 때 조금 자제하고, 지금처럼 막 빠질 때. 무섭고 빠질 때 오히려 용기를 낼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